김현정의 뉴스 쇼.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뜻에 어긋나는 협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초대했죠. 오찬을 함께하면서 건넨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합의에 나섰는데 국민, 특히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물론 그것을 시인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말을 해놨으면 뒷수습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잘못 끼운 단추 빼서 다시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물론 단추를 끼우는 일이 훨씬 복잡하고 훨씬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금요일 아침 첫 포인트 뭡니까? 네, 연합훈련 연기, 한미 정상의 한 목소리입니다. 한미 정상이 어제 밤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하겠다 결국 공감을 한 거죠. 네, 어제 통화가 어젯밤 10시부터 30분간 이루어졌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 연기의 뜻을 밝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국이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남북 대화 과정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면서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남북 간의 해빙 모드가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한미 관계는 삐걱대는 거 아니냐. 한미 공조는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죠. 일단 그런 우려는 불식하게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남북 간 대화 국면도 더 본격화될 것 같죠. 예.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훈련 연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병참과 수송 등에 따른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 확대를 경계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하고요. 지금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대한 답은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네. 예, 이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앞서 미국과 뜻을 모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단판을 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미국과? 네,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개정 협상을 위해서 우리 측 협상단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미국 측 협상단과 1차 개정 협상에 나섭니다. 예. 오늘은 일단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벌일 것 같고요.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또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역시 상응한 요구를 관철해 나가면서 지킬 것은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예. 한미 양국은요 지난해 10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 재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고준희 양 사건 짧게 보고 갈까요? 네, 미궁 속의 검찰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로? 네. 경찰이 고준양의 친아버지 그리고 내연녀와 그 어머니를 검찰에 넘기는데 예. 아버지와 내연녀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네요. 아버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발목을 마구 밟아서 걸음이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힌 점 그런 점도 시인했거든요. 예. 이후 준양이 숨지자 내연녀 어머니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인데 살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로 넘기느냐 학대 치사로 넘기느냐 이게 살짝 고민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결국은 학대 치사로 넘기는군요. 네, 어제 현장 검증에서도 때리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 거듭 부인을 했는데 예. 결국 사건의 전모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한편 어제 사건을 일으켰던 내연녀 이모 씨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현장 검증에 나오지도 않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의원 11명은 개혁신당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 와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해야 된다는 하지만 안 대표 측이 전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민의당 분당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 발언. 국민의당 결국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는 걸까요?
그제였죠. 통합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실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른바 통추위. 그러자 반대하는 11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따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개혁신당.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설득을 해서 반대파와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내는 분당으로 결론이 나는 걸까요? 자, 신당 추진을 밝힌 11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 만나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입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설득해서 그분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갈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당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통합을 통해서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아마 통합의 의도인데요. 유 의원님, 그 부분은 워낙 여러 번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서요. 청취자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하수 중에 하수다. 이런 점이고. 두 번째, 설사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합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중도 보수 대통합을 해서 그 보수 쪽에다가 등을 대주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보수는 엄청난 그 비판과 좀 혼이 좀 나야 되지 않아요? 그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질러 왔잖아요. 왜 그 보수의 부활에 우리 국민의당에 등을 대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통합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나 방식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갈 여지는 이제 그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제로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같이 안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그 합당을 위해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제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겠지요. 합당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그 전당대회에서의 합당 의결을 저지하고 무산시켜서 그 잘못된 통합을 그 무산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그게 이제 1차 목표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가서 창당하는 방법, 다른 방법을 지금 다시 떠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통합 합당을 추진하는 측이 언제 지금 막무가내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막 밀어붙이니까. 지난번에 전당원 투표 그 선관위원들 구성하는 거 보십시오. 전체가 100%를 그 친한파 통합을 찬성하는 측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정당 역사상 그렇게 무지막 지역에 그 일방으로 이렇게 구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보듯이 온갖 지금 잔꾀를 뭐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돌파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합당을 저지시키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지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도 무지막 지역의 모든 절차와 그 상식적인 원칙을 어기가면서까지 그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만약에 합당이 해서는 안 될 합당이 의결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합당의 길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또 어떤 예비적인 카드를 미리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리 구상을. 합의 이혼이라는 표현들을 지금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전당대회를 저지한다고 저지해봤자 다른 방법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예. 그게 아니라면 안 대표가 나가서 통합을 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예. 의원들끼리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래봤자 효과는 떨어질 게 분명하고 상처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당이. 그래서 차라리 그러나 골이 간다라고 그래서 무슨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난다. 예, 그 말씀 이제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따로 신당을 꾸릴 테니 전당대회 치르시오. 대신 나가려고 하는 비례의원들을 제명시켜달라. 그분들 그래야 의원직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출당시켜달라. 이걸 이제 이른바 합의이혼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지금 무슨 합의 특히 이혼을 거론하고 지금 합의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좀 시기상조 같고요. 좀 빠릅니까? 어떻든 저희들은 그 전당대회를 저지시켜가지고 저지시킨 상황에서 통합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들은 나가서 통합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 한다면 몇 분의 의원이나 함께 하실까요? 글쎄요, 그 숫자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숫자가? 아유, 중요하죠. 원내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에서 힘갔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의원님. 예. 중요하지만은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치가 저는 더 원내 교섭단체 20명 이상 요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 안 됩니까?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은 20명은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는 18명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20명 훨씬 넘는단 말씀이세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신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20명이 넘는다라고 해서 신당을 만들고 20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신당을 만들지 않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저는 20명 이상은 충분히 20명을 훨씬 넘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설사 20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은 함께 못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도로 분류되어 왔던 분들 계세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황주홍 이런 의원들. 이분들 중에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아선 분도 계신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결국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건 물밑으로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그런 의사도 받으셨단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 구체적인 물밑 대화는 안 하지만은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그동안의 상황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했을 때는 만약에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골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의원 같은 분들 워낙 이제 거물급 의원이시니까 이런 분들 확실히 반대파 쪽 서실까요? 그럼요. 지금 현재 당초 구당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을 구하기 위한 초선 의원들의 모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진 그런 의원들보다도 더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사실. 박주선 의원 같은 거물급이요. 중진 의원들. 그분은 통합 반대파셔요. 반대파로 봐도 됩니까? 박주선 부회장님은 통합 반대파입니다, 원래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갈림길에 섰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헷갈릴 분들, 고민이 많을 분들이 비례의원 세 분 아니에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어젯밤에 안철수 대표가 그랬습니다. 비례의원들 나간다고 해도 난 제명 못 시켜준다.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개인 활동하도록 어떻게 제명시켜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데 그것은 새정치를 하신다는 분으로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발언했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 의원이라는 분 계시죠? 계시죠. 그분이 원래 바른정당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서 안 내보내주니까 정말 이상한 그런 입장에서 행보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한국당의 당적은 두고 바른정당과 함께 활동하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하신다는 분이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거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스럽게 볼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를. 끝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비례의원 3명 제명 못 시켜주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 세 분은
당적은 통합당에 두고 활동은 신당하고 같이 하는 김연아 의원식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라도 활동하실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의원직을 뭐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겠다. 만약 굳이 뭐 거기에 질문 안 대표가 끝까지 안 해준다면 그 방법밖에 없죠. 저는 뭐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 말씀 지금 분명히 하셨다니까요.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가겠다라는 모습인데 그거 그렇게 여기서요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런 억지를 부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자, 그럼 신당 창당을 혹시 한다면 언제까지 돼야 한다? 마지노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당 창당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정당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2월 4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돈 문제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정당 하려면 돈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교섭단체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또 뭐 정당 보조금 기준 뭐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게 현실적으로 뭐 하찮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무슨 일정을 검토한다든지 뭐 신당 창당을 해야 될 때 창당을 못 온다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적인 그 요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수수께끼 알아낼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시골 비추? 시골 비추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포털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실시간 검색어 한번 보세요. 다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이에요. 이거 수수께끼 푸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은 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전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 꼭 참석해 주세요라고 시민이 보낸 트윗에다가 답 트윗을 단문자를 보냈는데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이렇게 하나를 보내고 또 하나는 시옷, 기역, 비읍, 치읓을 보낸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해석이 됐어요. 욕이에요. 제가 말은 못하고 미로 시작하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멸치 살까? 멸치 살까? 뒤에 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상간벽촌? 뭐지 이거? 수수께끼. 본인이 얘기해주면 제일 좋겠죠. 야, 참 국회의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수수께끼까지 내면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아니 그 김종석 의원은 그 초등학생이 우리은행에서 주최했던 그 미술상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종북이라고 얘기했던 의원이잖아요. 그거하고 수수께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그랬는데 또 이번 가지고 또 논란이 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떠들썩한 아침인데 행간에선 그 얘기는 아니고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어제 사용 내역을 발표를 했죠. 안보에 쓰라고 배정한 국민세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용돈, 기치료, 주사비 등등에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국정원 자금을 주사비에 쓴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5만 원권 현금 따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처 밝히기 되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비교적 상세하게 나왔더군요. 저는 이번에 사용 내역 공개가 된 걸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사건도 이렇게 수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 능력에 새삼 좀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총 36억 5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원정 전 비서실장이 받은 1억 5천만 원을 빼면 실제로 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검찰은 사용 내역을 밝히기 위해서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한 30여 명의 계좌 500여 개를 이잡듯 뒤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모킹건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계좌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활비를 받으면
전용 금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박 전 대통령이 달라고 하면 현금 따발로 꺼내가지고 줬고 예.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서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특활비 외에 나머지 돈 사용한 내역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검찰이 그 사용 내역을 추적을 해보니까 뭐 차명평구입, 기치료 주사비, 예. 뭐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한 3억 6,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최순실 의상비 운영비 6억 9,100만 원, 문고리 3인방 용돈, 떡값, 휴가비 9억 7,600만 원. 예. 이건 문고리 3인방 진술하고 또 최순실의 포스트잇에 적힌 금액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한 18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밝힌 것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쌈짓돈이 됐던 이 국정원의 특활비.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작년 1차 대국민 담화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을 연설문 조금 고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죠. 표현했잖아요. 예, 예.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최순실과 한 지갑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일까요? 어떤 거예요? 국정원 돈입니다. 국정원만큼 무서운 기관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지인입니까? 연설문을 조금 고쳐준 사람인가요? 예. 단돈 1원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 거짓 행동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냥 뇌물이 아니고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에 부정한 돈, 더러운 돈 따로 쓰여 있습니까?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진 돈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국정원 특활비였다입니다. 그래요?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 잘 뜯어보세요. 예, 예. 차명폰 신한대 구입하고 그 요금 냈잖아요. 예, 예. 그 차명폰으로 뭐 했을까요? 최순실, 뭐 윤전추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통화하는데 그냥 통화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천여 차례 넘게 통화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다 그 자리에서 뭐 연설문 어떻게 해라, 수석비서관 회의 열라 말라 뭐 별의별 얘기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기출의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의료농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돈 거기서 나간 거예요. 특활비에서. 예. 문고리 3인방 용돈 줬다고 하잖아요. 예. 국정원 특활비 액수 늘어나는 데 따라서 비례해서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먹고 조용히 해라 이런 뜻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특활비에 사용됐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국정농단의 시작은 특활비에서 시작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물타기 주장의 설득력이 사라졌다입니다. 물타기 주장의 설득력이 사라졌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나왔을 때 이전 정부 때도 다 특활비 있었고 관행이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네. 근데 국정원 예산실 직원이 이 특활비 대통령한테 상납하는 거 보고 나 진짜 사표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전 국정원장 3명 모두 이거는 관행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물타기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어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부가요, 이제부터 유치원에서의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미 정규 수업에서는 금지고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카드를 꺼내자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학부모들은 놀면서 ABC 가르치는 것까지 못하게 하냐? 그러면 사교육을 더 하란 말이냐? 청와대의 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오늘 양쪽의 입장 듣고 판단을 해보죠. 월간 정두원도 있는 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그 다스에 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은 예전에 이제 MB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다스에 관해서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월간 정두원에서 귀 기울여 보시죠. 오늘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 직원들의 PC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교육부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일정하고 방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획이 발표된 것만으로도 지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 금지됐고요. 유치원의 정규과정, 이걸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누리과정에서도 영어 수업은 금지됐습니다. 하나 남았던 것이 유치원 방과 후 교실인데 이제 그 방과 후 특성화 수업에서조차 영어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학부모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건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그러면 학원으로 가라는 얘기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반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먼저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하자면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육은 그게 정규 수업이 됐든 방과 후가 됐든 전면 금지다라는 건데 공감을 하신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교육을 줄 만큼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규제로 해서 괜찮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별 효과 없는 수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그 또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어떤 교육 형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재 내용이라든지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들한테는 뭔가 그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썩 그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뛰어놀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시간 놀거나 아니면 유치원 보모 선생님들하고 더 풍부한 어떤 언어적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아니 유치원에서 아이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주입식 영어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BC 노래 배우고 영어로 게임하고 그런 수준의 영어인데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지는 정도라면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좋은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또래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언어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다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그 무의미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A, B, C, D 이런 노래 배우는 것도 무의미해요, 교수님? 근데 그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배우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이들이 챈트를 따라한다든지 노래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이게 우리말 노래인지 아니면 영어 노래인지도 사실은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것도 구별할 수 없는 단계다, 유치원 애들은.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앵무새처럼.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언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예를 들어서 물 이렇게 애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나한테 물을 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갈증이 난다든지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챈트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하지만은 그 말 속에 그 영어 표현 속에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죠. 담겨 있겠는가. 그래도 워터라는 거 하나 배워서 워터 이렇게 한마디를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워터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또래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려면 사실은 모국어와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환경에 놔두면 모든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어를 배우는 환경은 그렇게 썩 자연스럽지도 않고 어차피 유치원 대단히 주입식으로 대단히 주입식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자연스러운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사 효과가 없다는 선생님 말씀이 맞다, 그 이론이 맞다 하더라도
온 사회가 똑같이 영어 안 배우면 모르는데 현실을 봐야 된다. 즉 영어가 입시부터 취직까지 뭐 일상생활 곳곳에서 너무도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집은 돈이 있으니까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보내주는데 비싼 유아 영어 유치원, 뭐 영어 학원 이런 것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유치원에서 ABC 노래라도 배우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이렇게라도 너희들 영어 접해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이거는 그러면은 돈 어떻게 들여서라도 영어 유치원 가라는 얘기냐? 어학연수 보내라는 얘기냐? 엄마들은 그 얘기하세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치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과 후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 예.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약간 심리적 위안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리적 위안도 있고요. 또 똑같이 다 안 하면 모르는데 유치원에서 안 시키면 영어 학원 가서 하는 애들 있고 뭐 외국으로 단기 연수 이런 거 떠나는 애들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쪽에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방과후는 사실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 외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정부의 통제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사실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경험을 안 가졌다고 해서 유치원 단계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안 가졌다고 해서 그 후에 아이들의 영어 능력 발달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학부모 한 분 연결해보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교실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학부모 유은정 씨입니다. 유은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현재 7살이에요. 7살 내년에 학교 가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일반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영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놀이식으로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하는 놀이 영어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놀이 영어. 그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래 ABC 배우고 챈트 배우고 이런 거. 네네. 아니 스토리북 같은 거 읽어주고 이런 느낌의 재미있는 경험을 저는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애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굉장히 재밌어 하고 집에 와서도 재밌게 노래 따라 부르고 그 CD도 계속 돌려듣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미 정규 수업에서는 영어가 금지돼 있고 방과 후 시간에 하던 영어 수업도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정책 왜 반대하십니까? 저는 유치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7세다 보니까 주위에 초등 엄마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교육에 관련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 아이와 아닌 아이들의 어떤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은 이제 영어 유치원이란 건 없고 영어 유아 학원이래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거기 한 100만 원, 월 100만 원 내는 거기.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또 사교육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이 워낙 요즘에 많기 때문에 그런 수준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런 유치원에서 하는 방과 후 영어가 사실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고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세계 언어를 경험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의견이에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건 어머님도 인정하세요? 사실 저는 큰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엄마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큰 효과라고 하는 거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기는 한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뭐 세계 국어를 세계 언어라고 하는 이 영어를 그 정도의 노출 시간으로 막 자유롭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선택해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영어 교육은 또 애들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 자체로도 아이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집에서도 따라 부를 만큼 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갑작스럽게 왜 없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은 안 시키면 되고 위안을 삼고 싶은 부모들은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왜 그거를 일절 그냥 금지 이렇게 해버리느냐, 자유를 안 주고.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애들한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뇌 발달에도 별로 좋지 않다,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면 금지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방과 프로그램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내는 기관에서는 이제 정말 재미있게 경험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실 세계의 언어가 영어인데 그걸 유아기 때 재미있게 이건 하나의 이런 언어가 있다라는 어떤 경험을 심어주는 거에 좀 더 힘을 싣고 있고, 어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왜 저렇게까지 막 쓰기 연습을 시키면서 아이를 힘들어하지? 이런 기관도 사실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엄마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요즘에는 다 설명회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엄마들은 그런 데를 선택해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대부분 제 주위에서는 막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싫어라는 엄마보다는 그래도 영어를 꼭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엄마가 많고. 그래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어머님. 그게 현실이다. 그럼 만약 정말 수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입시도 무시할 수 없다. 입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만약 정부가 이대로 이 방침,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교육도 금지 이렇게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불안해서 사교육으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교육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는 나는 그렇게 되면은 난 사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라는 엄마들의 의견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이렇고 이론은 저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계신 분이세요. 학부모 유은정 씨까지 만났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소망 여쭙고 시작해야죠. 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큰 욕심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왜 또 시작부터 셀프 디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맘 편히 행복하게 그 이상이 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복한 한 해. 그래. 그나저나 정 의원님. 뭐 수사도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쭐게요. 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거 이거 부인 안 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돌아서셨습니다만 어쨌든 측근이었는데 다스 MB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MB 건지는 다 압니다. 근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거 내려서 미안합니다. MB 당신 건데 이 기회에 포기할래? 아니면 어디 좀 굳은 일 좀 당할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어차피 아는데, 어차피 당신 건 줄 아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제 대박 터진 거죠. 그 친형이랑 처남댁이랑 또 친구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조짜리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MB가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은 씨 뭐 이런 사람들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다 MB 거 알면서. 너 그거 포기할래? 아니면 네 거 해갖고 굳은 일 다 갈래? 네.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MB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도 있어요,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친해요, 두 분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세영 회장이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뭐 좀 하나 해서 챙겨라. 왜 남 좋은 일 시킬 건 뭐 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고.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다스는. 예,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정세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왕 회장도 다 묵인하에 자기는 하게 된 거다.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시절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내가 이걸 꼽을 쳐가지고 꽁수로 몰래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인정받고 다 한 거다. 공개리에. 그거를 주변에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댓글들이 달아오는데 무슨 배신자 뭐 이렇게 뭐 달아오는데 이게 누가 얘기하면 그런 댓글을 또 달아요? 아니 많이 달죠. 근데 배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때린 거지.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만들자고 같이 해놓고 뭐 맨날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배신자입니까? 그럼요. 제가 형님 출마하면 안 되고 형님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밀려난 거잖아요. 맞아요. 옳은 소리 하다가 옆에서 옳은 소리 하다가 댓글 보면 배신자 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울지 마세요. 지금 울먹울먹 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신한 거죠. 한 거면 분명히 이건 하고. 어쨌든 다스는 내 거다라는 얘기, 이거 내가 하라고 현대 쪽에서 권유해서 차린 거란 얘기를 주변에 다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내가 그게 그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명의를 이제 그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거죠. 그렇군요. 왜 자기 명의로 안 한 거예요? 그 회장이 자기 명의로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현대 사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자회사를 또 차린다는 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거를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시영 씨.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스톱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상은 씨만 대박 나는 거네. 형님만. 대박 8조짜리. 지금 그러면은 그걸 물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역정을 내고 막 이랬잖아, 기자들한테.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수 있겠어요. 이거 8조짜리 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와중에. 많은 소액 피해자들을 받아야 될 돈을 그냥 혼자서 다 받아내잖아요. BBK. 그것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 공사 구분을 그렇게 못하시나. 꼭 그 돈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아냈어야 했나. 물론 재임 시절이니까 받아내기가 편했겠죠. 그렇죠. 너무 심했어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갈라서신 거잖아요. 난 같이 못하겠다. 지금 다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다스부터 확실하게 좀 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월간 정두원, 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한국당. 새로운 원내대표 뽑혔고요. 바른정당에서 대거 복당해서 자리까지 잡았고 그분들. 한국당 이제 좀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겁니까? 지지율이 맨날 똑같잖아요. 뭐 10몇 프로 뭐 거기서 못 벗어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혁신하려고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플러스 영남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머지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떠났거든요. 안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면모가 돌아올 수 있는 면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판부터가 그 간판 보고 누가 건전한 보수가 돌아오겠어요. 왜요? 자유한국당 간판 왜요? 왜 자유한국당 왜요? 자유도 좋고 한국도 좋은데. 그 간판 말고 얼굴 말이에요. 얼굴. 인물들. 특히 간판 얼굴. 홍준표 대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개인 디스 또 하기 싫어서. 이거 얘기 안 한 걸로 할게요. 하여튼 간판 그분.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표가 이제 하고 그 당을 맡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렇고 보니까 하나 큰 이슈가 된 게 그 통일나무 그림. 예.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린 그림이 우리은행의 무슨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은행 달력에다 그걸 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통일나무에 태극기도 꽂혀 있고 북한의 인공기도 꽂혀 있는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죠. 한국당이 집회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은행 앞에서.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플러스 영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 지금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마다 대통령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 정상회담 했다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예. 악수했고 정상회담이 꿈이죠, 대통령들. 예. 그러면서 이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냉전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종북이란 말입니까? 종북이란 말을 걔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말 보수들이 다시 집권하는 건 유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 그림 보셨어요, 의원님? 네. 그 통일나무 그림? 저도 그림은 좀 보거든요. 그 대성할 어린이더라고요. 대성할. 예, 아주 우리나라 앞으로 좀 나이 들면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예요. 이야, 그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대성하고 나면 뭐라고 할지 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뭐 나는 뭐 이미 이제 땅에 묻혀 있겠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상처 받았겠죠 이미.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4학년이니까 몰랐어요. 애들이 다 알죠. 알까요? 아이 걱정이 저는 제일 많이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이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표 엄청 잃었을 거예요. 표 엄청 잃었을 그래도 거예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잃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 떠나가는 거죠. 중도층 표는 다 이탈이에요. 중도 보수 뭐 이런 표들. 알겠습니다. 한국당 답답한 상황. 이번 인공기 논란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제 묶어서 얘기하게 됐어요. 아예.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묶어서 통합은 되는 거죠? 뭐 되겠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너무 거칠다는 거죠. 왜 옛날에 이제 DJ 생각하면은 그때 정치 안 한다 그랬다가 정치 복귀하면서 이기택 총재한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기택 총재가 아니 내가 이제 할 건데 못 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로 살림 차려서 나가서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차렸죠.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나가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이분은 이제 본전 생각이 이제 너무 간절한 거죠. 자기가 투자한 게. 내가 낸 돈인 얼마? DJ도 자기가 투자해서 만든 당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전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거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겠어요? 비례대표위원 3명 정도 출당해달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젯밤에 워딩이 나왔어요. 안철수 대표의 말이 나왔습니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위원 3명 나 출당 못 시켜준다. 제명 못 시켜준다라는 의원직은 개인의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뭐 샤일록이죠. 샤일록. 그냥 뭐 요만큼도 자기 손에 안 보겠다. 뭐 요만큼도. 아니 근데 이 말이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의원직은 개인의 것 아니다. 국민의당 보고 뽑아준 거지. 그 뭐 이상돈 의원 개인 보고 뽑아준 거 아니다.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겁니까? 그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철수 대표 거냐?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한 그 통합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지금이야 이렇게 통합을 그쪽과 손잡고 아무 문제 없이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당 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 정체성 문제 여기저기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다 참 성격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나쁘다기보다도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들은 아니고 소신 강한 사람들이다. 소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요? 비타협적인 사람이죠. 고집이 세다? 고집도 그렇고 하여간 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아유. 이왕 얘기하려면 제대로 아니, 사회성이 없어 보였어요? 옆에서 보실 때, 정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또 왜 이러세요? 아니, 저는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세요? 큰일 나. 어쨌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사회성 없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소신과 고집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좋은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당이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계속 갈지가 의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중도 보수층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나눠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되게 좋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는 큰 시너지 못 낼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뭐 시너지가 아니라 이제 서로 그냥 도토리 키게 경쟁하겠죠.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비슷비슷하게 될 거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김세연 의원, 이학재, 또 누구였지? 남경필 이제 의원은 아닙니다만 남경필 지사가 있죠. 이런 분들 지금 나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는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자기 총선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이제 지방선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 겁니다. 자유한국당 갈까요? 남경필 지사 갈 거고 김세현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도 결국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판하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비판하고 나오고 간 사람 중에 뭐 옛날에 그래도 많이 정말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 정치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정치. 사람은 또 그런 거 소신 지킨다고 별 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소신 괜히 지키다가. 비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비참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저 맨날 할 일 없어갖고 누구랑 밥 먹을까 비참해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계속 울먹울먹. 새해 첫 시간인데. 울먹 아니에요? 정두원 전 의원 여러분, 수첩에 스케줄 쫙 비어 있습니다. 연락 좀 주시고요. 같이 식사 좀. 근데 어쨌든 소신 지키면 초라해지는 게 현실 정치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결국 명분이 좀 부족해도 자기 살 길 찾아서 또 한국당 들어가는 거다. 이제 제 얘기라서 뭐 그렇지만은 전 나름대로는 항상 언행일치 하려고 그러고 또 초지일관 하려고 그러고 성공후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의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냐? 먼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항상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되는 게 많아요. 나도 적당히 하고 타협할 걸. 적당히 말도 좀 자제하고 뭐 그럴 걸.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나 이런 후회도 많이 들죠. 현실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나 뭐 이런 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짠하게 만드세요, 저를. 정초부터.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 의원이 여기 저 월간 정두원 나와서 하는 한마디가 다 사이다다 막 지지하는 문자 엄청나게 지금도 들어오고요.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냥 거침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입는.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돼야 되는데. 참, 오늘 솔직한 고백들 많이 하십니다. 정두원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보죠, 민주당. 여기는 뭐, 인물난이 아니라 인물이 넘쳐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네,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당장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정봉주, 민병두, 뭐, 전현희, 정청래, 이름이 그냥 오르내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서시장을 3번이나 한다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그 정도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또 자기가 뭐 각광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현역이니까 프리미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쭉 얘기한 사람 중에서 그래 눈에 띄는 사람도 없어요.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나도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대표로 한 번 더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론조사 신년 벽두의 모든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다 박원순 시장이 1등 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 확실히 있고 뭐 우세합니다. 대적할 만한 인물을 야당이 찾아야 될 텐데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은 야당이 힘 실어서 영입하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무슨 계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홍정욱. 예, 계산 안 해보겠어요. 다 여론조사 해보고 다 해보죠. 홍 회장은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아니다, 승산 없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한 거다. 그렇죠. 그 야당은 결국 누구 내세워야 돼요, 그럼? 없으니까 홍준표라도 나가야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경원이 나가겠어요? 누가 나가겠어요? 나경원은 또 나갈 수 있죠.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쓰고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군요. 경력 관리를 한다면 몰라도. 아까 계산기 두드려 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돈이 몇십억 들어가요. 그렇군요. 정두원 전 의원 어떠세요? 한번 도전. 돈이 몇십억 들어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마땅한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홍준표 대표가 진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안 나가죠. 지구당 위원장을 경북에서 한다는 사람, 대구에서 한다는 사람이 나가겠어요. 그건 아닐 거다. 그럼 찾다 누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다가 진짜 경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얘기까지 잠깐 해봤는데요. 월간 정두원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정두원 전 의원님, 시읒, 기역, 비읍, 치읒, 이거 무슨 뜻 같으세요? 저도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왜냐면 음주 카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자는 이제 제대로 카톡을 음주로 했는데 미음, 치읓, 시읒, 쌍기역 이렇게 해서 지금 김종석 의원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댓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미친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요. 그렇지만 뒤에는 이제 그것도 지금 뭔지 아무도 몰라요.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친 거죠. 오타입니까? 음주 때문에? 음주 문자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거 갖고 고민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2번이나 울먹하셔서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잘못 보셨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정두원 의원 응원합니다. 저하고 식사하세요. 이런 문자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정 의원님한테 이거 캡처해가지고 다 보내야겠네요. 정두원 전 의원 응원한다. 식사 릴레이를 하자라고 5991님 이런 제안까지.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방과 후 영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금지시키는 게 맞느냐, 유치원이 알아서 정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 두고 찬반 문자들 받아봤는데요. 한 6대4 정도로 아주 전면 금지는 반대다 쪽이 조금 높습니다. 문자가 금지하자 4, 금지 반대가 6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최지형님, 그나마 서민들이 영어 교육 좀 저렴하게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였는데 그걸 빼앗는 정책 반대합니다 하셨어요. 반면에 6117님은 초등학생 2명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엄마들이 불안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유치원에서 영어 해보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한국어 동요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반면에 차경미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다.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 금지하면 결국 학원 살리기 운동이 될 거다.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라면서 현실을 좀 보고 정책 만들어라. 반면에 김혜성님은 아이들 크고 보니까요. 유치원 때는 그저 뛰어놀며 경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학부모님들께 얘기하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의견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정책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요. 여론 듣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여러분의 여론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가져오신 내용이 저는 이제 어떻게 풀어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법원 얘기. 법원에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죠. 이게 벌써 한 2년 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혹 관련된 PC, 컴퓨터 4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동의 없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뭐야? 이런 분들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뭐 대법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그런 판사들의 성향을 그렇죠. 조사해서 분류해 놓은. 여러분 연예인 블랙리스트,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법부 안에서도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사안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PC를 열어보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PC 강제조사가 정말 위법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팩트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제조사가 맞습니까? 강제조사라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남의 PC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한 문장을 보면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대부분의 비판적인 법관의 동향을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해 조사. 요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컴퓨터는 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뭐 등 4명이 소유하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소유자는 지금 앞서 이야기한 그 4명의 법관이 아니고 대법원 관리는 법원 행정처가 하죠. 소유자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CBS의 컴퓨터는 김현정 앵커께 아니고 우리 CBS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부터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가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제 앞에. 여기다가 제가 제 개인 이메일을 저장했어요. 했더라도 이 컴퓨터의 소유권자는 회사죠. CBS다. 그리고 원래 이 CBS가 김현정 앵커한테 주는 이유는 공적인 CBS와 관련된 업무를 뉴스쇼에 관련된 업무를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개인 뭐 이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법원 행정처 법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고요. 또 당시에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을 작성했다는 판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권영철 선임 기자가 볼 때는 강제 개봉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소유권이 법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법원이나 국가라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얘기. 국가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강제 개봉 조사, 강제 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 문제부터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진행 상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컴퓨터의 소유권자들이 내 거 열지 말아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소유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 아니라 썼던 사람들, 사용자. 사용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용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PC는 후임 법관들에게 넘겨졌죠. 후임 법관들이 후임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 중이고 그 컴퓨터는 후임 법관들이 추가조사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후임자들은 가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전임자가 맡고 있는 거군요. 전임자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를 보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유는? 내 개인 것들이 들어있다? 사적인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애매해지네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프라이버시가 들어있다면 우리 내 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지 말라고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또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건 중요한 부분은 이 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에 강제로 들어가서 강제로 PC를 물리적으로 안 주겠다는 걸 탈취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춘천지법의 유영재 판사는 이런 식이라면은 퇴사한 직원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본 회사나 사장을 상대로 다 고소할 수 있는 거냐. 이 본인은 그 업무를 떠났으면 공용 PC가 넘겨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조사, 강제개봉조사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과거 사례들은 어땠어요, 그러면? 과거 사례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던 B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B가 아닌 C, D를 시켜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B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내서 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소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는
벌금형을 때렸다가 2심에서부터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 이유를 보면은 피고인이 B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B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결국은 여러 번 회사 측이 이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열람한 게 아니고 필요한 문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그 문서만 본 겁니다. 지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도 그 시기에 그 특정 문서만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개인 거 열어보지 않겠다. 아니 당신 일기하고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겠다는 건데 왜 못 주는 거냐 이거죠. 그 의심이 가면 와서 지켜봐라라고 했는데 옆에서. 그래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도 동의하지.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돼요. 이렇게까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 내에서 처리하지 말고 검찰에다가 이거 신고해가지고 검찰이 와서 영장 가지고 들여다보게 하면 안 돼요? 일반 정부 부처에서 감사를 간다고 할 경우에요. 감사를 이 해당 부처의 직원이 비위 의심이 있거나 뭔가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규정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반대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못 열게 하면 영장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검찰에 넘기면 안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럴 경우에 법원 내부의 감찰 상태, 지금은 형사 고발 상태가 아니고 감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직에 감찰 기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검찰한테 내 성을 열어주기 싫은 것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와서 이제 검찰이 들어와서 거기를 막 들쑤시고 압수수색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속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문서를 작성한 판사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 지금은 안 열어봐서 지금도 열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혹시 그럴 경우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블랙리스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정 판결에 관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심을 하자면은. 근데 이게 뭐 특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최대한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는 블랙리스트가 정말로 작성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외에 다른 혹시 그동안 우리가 의심으로만 바라봤던 예를 들자면은 그 송환종 회장 관련 제 4명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판결 같은 경우에 특정한 판결에도 법원 행정처가 관여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개연성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문서들이 나올 수도 있다면은 그걸 검찰에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장 수사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조직이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 행정처에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검찰에 내고 와서 봐라라고 하기에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하긴 또 법원하고 검찰하고 사실은 좀 서로 뭐랄까요 견제하고 가는 거잖아요. 뭐 사사건건 보면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검찰이 와서 우리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자존심 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현정 앵커의 PC를 보고 싶다 그러는데 동의 안 한다고 검찰에 바로 고발해서 보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와서 우리 편성국 PC 뒤지십시오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고. 아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한테 PC 내놔라. 법원 안에서 감찰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마무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은 이거라고 봅니다. 판사도 국민의 시검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죠. 그 사람에게 지급된 PC는 공적인 일을 하도록 지급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은 뒷조사 파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질이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최순실 관련 태블릿 PC 문제 논쟁을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 어떤 문서가 들었고 누구 소유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뭐 조작했다, 계속 주변부를 가지고 본질을 흔들잖아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본질은 거기 어떤 문서가 들어있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본인 동의하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부인하는 건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될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발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괜찮으시죠, 혈압은? 오늘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